그 루스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슬라브 계통의 족속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명칭이 이제 전체 이제 러시아인들을 가리키는, 슬라브족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명칭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도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생겼고, 그 슬라브라는 이름은 그 서유럽인들이 볼 때, 비잔틴인들이 볼 때 이 스클라베노이라는 그 부족 이름에서 아마 슬라브라는 그 명칭이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킵차크 항국이 이제 분열돼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떨어져 나온 게 크림 항국이고, 크림 항국이라는 게 이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카잔 항국이라고 해서 독립된 이제 그 항국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항국, 그 다음에 그 크림 항국, 그리고 카잔 항국,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항국을 그 아스트라칸 항국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사크인들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저 변경 지역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살던 이제 중군사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하고 비슷한데 유목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폴란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봉건 영주의 지배로부터 이런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한테 쫓겼다가 결국은 러시아 품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유목민들, 그 몽골 그 항국들을 공격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코사크족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동방을 이제 그 뭐 개척을 해 나갔다면, 당시 원주민들하고도 갈등은 뭐 많았겠죠 아무래도. 시베리아에는 예. 다양한 이제 그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자관 그 시비르 항국도 이제 보면 그 일단 무너지고 나서도 저항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워낙 그 러시아가 이제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월한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사크 부대,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 시베리아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 이제 모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베리아로 진출해가지고 뭐 업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졸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미국 그 개척 시대 서부로 가듯이 이 러시아에서는 바로 이 16세기부터 그야말로 한국 노다지가 나오는 이 시베리아로 이제 진출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얹혀서 편승해서 아마 그 러시아의 힘이 그 뻗어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쉽게 이제 저항도 물리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카자흐족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카자흐스탄을 세운. 그렇죠. 그 이 카자흐족, 제가 이제 뭐 카자흐스탄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자기들 그 유래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여러 그 몽골에서도 기원한 부족 사람들도 있고, 저기 투르크 여러 그 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자관 그 조금 그 이 카자크인들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그 했느냐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역시 킵차크 항국으로부터 이제 나온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킵차크 항국으로부터 그 나온 집단 중에서 이제 우즈베크족이라고, 요거는 이제 킵차크인들하고 이제 몽골족이 이제 뒤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제 그 킵차크 항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불카이르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의 통치가 굉장히 가혹했는지 여기에 또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그 집단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이제 그 기레이 혹은 짜니백,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의 순수 유목민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불 카이르 칸이 그 이 중앙아시아 쪽 그 오아시스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너무 도시화되고 하니까 그런 생활 방식에 이제 그 반발한 순수 유목민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 그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초원이죠.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자기들을 이제 카자크라고 이제 카자크 자유로운 뭐 유랑자, 자유로운 사람들을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카자크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킵차크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집단이 떨어져 나왔고요. 이죠. 대체로 이제 16세기경에. 그래서 이제 근데 러시아인들은 이 사람들을 카자크라고 부르질 않고 오랫동안 키르키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키르키즈이 나오면 카자크족하고 또 그 구분되는 그런 그 지금 파미르곤이라든지 뭐 천산 지역 가보면 이제 산목에서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이 족속들이 키르키즈인이라고 그래요. 보면 눈은 뭐 이렇게 파란 색깔 눈도 있고 그렇게 약간 서양틱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자관 그 이제 키르키즈인이 따로 있는데 자고 오랫동안 러시아인들은 그 카자흐족을 이제 키르키즈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 그 카자흐족이 이제 그 러시아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게 18세기에 가서 받게 됩니다. 18세기에. 그러니까 좀 더 뒤시기에 이제 그 받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이 카자흐스탄의 그 동쪽에 보면 알타이 쪽이 있고 또 중국 신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 당시에 그 몽골계 족속인 오이라트족이 있습니다. 오이라트. 이 징기스칸이 나온 족속이 아닌 그런 그 몽골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강해져 가지고 그 카자흐족을 압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카자흐인들이 그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그 신흥 강국인 러시아 제국에 손을 뻗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을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카자흐가 세 개의 어떤 그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사람도 주즈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그 단군 조선 때 뭐 그 사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제일 가까웠던 나라 그 지역이 소주주인데 작은 주즈 이 소주주가 그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자기들이 이제 복속할 때니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식으로 일종의 이제 자유를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 중주주하고 대주주가 각각 그 또 러시아 제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러시아는 이들의 이제 종주권자가 되는 거죠. 종주기. 그리고 이제 그 카자흐 쪽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총독부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그 오렌부르크라는 그 도시의 총독부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 카자흐 지역을 관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타타르족 그 몽골족의 지배를 받던 그 러시아가 이제 반대로 이제는 다른 민족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반 그 4세 때, 이반 뇌제 때 카자흐 정복했고 그것도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죠. 아스트라칸 한국 그 볼가강 하류에 그쪽 유목민들도 다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씩 러시아의 품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8세기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카자흐 쪽도 물론 이 사람들도 킵차크 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러시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카자흐족의 그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카자흐인들의 그 반란 같은 게 있었죠. 지금도 이제 카자흐인들의 어떤 그 교과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 그 독립 그 영웅으로 이렇게 그 칭송을 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20세기 들어가지고 소련이죠, 그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련을 이제 그 세우기까지 했죠. 러시아 혁명 이후가 되는 거죠. 예, 러시아 혁명 이후예요. 예. 뭐 그래서 그런지 몇 해 전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아까 크림반도를 이제 자국 영토로 복속시키는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러시아가 국력을
그 과시했던 사건도 이 크림반도하고 자꾸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 크림반도가 그 러시아 땅이 되었던 거는 예. 18세기 후반에 그 예카테리나 그 여제가 예. 그 크림반도를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는 뭐 그 러시아하고 오스만 투르크 간의 이제 전쟁에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그 이제 속국처럼 이 크림반도가 이제 그런 지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지니까 그 러시아가 이제 그 한 조처가 뭐냐면 이 크림 항국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 친러시아 파인 칸을 이제 옹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아예 이제 합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들이 내세운 칸이 그 크림 칸이 제대로 반란을 그 진압하지 못하고 하니까 아예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시켜버린 거죠. 그게 1783년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그 여제 때 일어났던 이제 일이죠. 그 유명한 이제 포텐킨 제도. 그 예카테리나 여제 그 애인이고 거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이 굉장히 이제 이 크림반도가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흑해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면 이제 군항도 이제 있고 해야 되는데 크림반도가 이제 그런 그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텐킨 제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의 보석이다. 굉장히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크림반도를. 그런데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때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는 여러 그 이제 그 카자흐스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아제르바이잔 이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있는 땅인데도 자관 그쪽도 이제 그 러시아 제국 때 영토 이제 영향권 하에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이제 독립된 어떤 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해서 소련 영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죠. 예. 그루지아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그 주변에 있는 그 변경 지역의 영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르시초프 때 그때 이제 그 후르시초프가 아주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러시아 영토로 그 합병을 한 게 300주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이 이제 리투아니아, 당시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하고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그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그 지배를 받다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코사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의 지배로 넘어가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겠다. 우리는 러시아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가 돼버려요. 오늘날에 이제 그 남러시아 초원 일대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러시아 영토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300주년 기념으로서 후르시초프가 선심 쓰듯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우니까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던져준 거예요.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공화국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설마 그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 했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푸틴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도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의 보물단지 같은 크림반도인데 이게 우리 땅인데 옛날에 후르시초프가 선심서듯이 던져뒀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무력으로 이제 그 크림반도를 합병을 한 거죠. 예.
그 크림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이 유목민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어쨌든 크림 한국이라는 게 이제 칭기스칸 후손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나라, 한국으로 그렇죠. 이제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제 크림 한국이 러시아의 이제 합병이 된다는 사건은 결국은 유목민들의 지금까지 어떤 장구한 역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카테리나 그 여제 때 예. 아까 이야기했던 1783년에 예. 크림 한국의 합병이라는 게 예. 그야말로 이제 그 몽골 제국의 그야말로 후손 중에 맨 끝까지 남은 그 국가가 이제 사라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 역사에 큰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유목민 역사가 거의 이제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제는 박사님의 책 말미에 에필로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청년도 보니까 크림 한국을 이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03년에 몽골에서 헝가리까지의 1만 킬로 이 유목민의 역사를 대장정을 벌였던 청년이 에필로그에 기록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책을 다 써놓고 이제 에필로그를 뭘로 써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야말로 몽골인들이 이제 진군했던 그 진군로를 따라가지고 몽골 초원에서부터 헝가리까지 예? 그 초원길을 따라서 이제 답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능력이 된다면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근데 호주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호주의 젊은이가 중국 여행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아마 고비 사막에서 유목민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늠름한 모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유목민들을 살펴보리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에 의하면 7,000킬로나 되는 몽골 초원에서부터 이제 초원 스텝 루트를 따라서 한번 헝가리까지 답사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자기 혼자서 또 일부는 또 이제 친구를 또 만나서 이제 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여정을 혼자서 여행을 해서 결국은 몇 년 동안 답사 끝에 헝가리까지 간 그런 모험단입니다. 예. 그런 젊은이의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책을 읽고 제 에필로그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직도 유목민들의 후손이 살아있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후손들이 상당히 뿌리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고 조금 가슴이 좀 뭉클한 것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이 책을 저술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 책이 의도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마무리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책 제목이 이제 유럽과 만난 이제 동양 유목민이니까 유럽과의 이제 만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럽 문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오고 때로는 이제 약탈을 자행하는 유목민들이 야만적인 어떤 약탈자로 보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약탈 행각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몽골 쪽에 의해서 보듯이 그리고 훈족에 의해서 보듯이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스키타인들에 의해서 보듯이 유럽의 상당한 지역을 그 통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이제 그 약탈민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이제 이 정착 문명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그런 그 문명 집단이 있고 그 이 사람들과 그 정착 유럽 문명 간의 그런 관계라는 게 우리가 그 세계사를 공부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그 유목민들에 의해서 그 역사의 틀이 많이 흔들리고 새로운 그 변화가 그 기존의 어떤 그 사회의 틀이 문명의 틀이 흔들리고 새로운 그 이제 그 문명의 길이 열린 그런 예도 그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목민에 대한 그 시각도 좀 그 넓은 시각, 그 관대한 시각을 갖고 보지 않으면 세계사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만난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문명과 야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 역사는 유럽 중심의 이 역사인 게 상당히 그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유목민의 역사는 잊혀지고 사라지고 야만으로 저하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바삐 유목민의 역사가 재평가되기를 바라면서 역사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